1장 3절에서 5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느냐. 주께서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불꽃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굽어보시고 사람을 살펴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불의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목사님 나오셨어요? 예, 르네상스의 중심지라고 얘기하는 피렌체입니다. 근데 피렌체의 스카이라인을 보면, 자, 이 사진에서 뭐가 좀 눈에 띄세요? 가장 높은 건물이 뭘까요? 어떤 건물? 두오모. 네, 두오모죠. 두오모라고 그러는데 피렌체 대성당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조토의 종탑인데 여기를 제가 걸어 올라갔는데, 야, 서로 이제 응원을 해줘요. 얼마 안 남았다고. 근데 여기를 이제 올라가는데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준세이와 아오이가 이렇게 여기에 올라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준세이, 아오이 하면서 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또 부르거든요. 이런 데인데, 여러분이 피렌체 스카이라인을 보면, 그리고 어디에서 이제 가든 여기가 중앙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피렌체에서 어디에서 보든 그냥 여기 보고 찾아가면 됩니다. 예. 중세 도시들이 되게 이렇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는 어딜까요? 뉴욕입니다. 뉴욕. 그쵸? 여기에서 뭐가 좀 중심에 보이세요? 사진. 예. 그쵸.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킹콩. 아, 킹콩도 오래된 영화겠죠? 킹콩이 여기로 올라갔어요. 네, 그게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게 몇 층이죠? 한 102층 되나요? 지금은 그렇게, 우리도 롯데타워가 있으니까 그렇게 높이 안 보이는데, 이게 1531년에 지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게 어떤 건물일까요? 요거는 이제 방송 중계탑이고, 요거는 어떤 건물이에요? 주로 오피스가 있어요. 오피스. 근데 여러분, 피렌체에 가면 우피치 미술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꼭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르네상스의 거장의 작품들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근데 우피치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우피치란 말이 오피스거든요. 왜 그러냐면 메디치가의 집무실이 있던 곳이 우피치예요. 근데 그 집무실을 지금은 미술관으로 쓰고 있는 거죠. 자,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보면 뭐가 다를까요? 제일 높은 건물이 뭐예요? 여기는 예배당이죠. 여기는 뭐예요? 오피스죠. 네. 그러니까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보면 그 도시가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지금 관광 때문에 이렇게 남겨놓은 걸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의 스카이라인을 보면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외국분인데 한국에 이제 그때는 김포공항이죠. 예전 인천공항 없을 때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이제 내리려고 해서 딱 보는데, 보면 이렇게 창가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저녁에 이제 비행기가 내렸나 봐요. 두 가지로 놀랬대요. 뭘 놀랬을까요? 십자가 불빛이 그렇게 많더래요. 동양인데 십자가 불빛이 그렇게 많고, 하나는 뭐냐면 아파트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 요새 제가 예배드리러 이제 지점들 다니고 그러면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뭘까 같으세요? 두 가지 이슈, 경제적 이슈. 주식과 부동산.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야, 제가 봐도 안타까운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한참을 들어드렸습니다. 네. 아파트. 우리나라는 아파트죠, 아파트. 저도 이제 그 서울숲 근처에 살고 있는데, 저희 동네 그냥 아파트 숲이에요. 아파트 숲. 그러니까 아파트 브랜드가 다 있어요. 모든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최진석 교수라는 분이 서강대 석좌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노자철학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TV에도 자주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노자 강연을 하는데, 자기 친구들이 이제 제법 위치에 올라가지고 막 경영자들도 많고 그렇대요. 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경영자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날 자기한테 인문학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가 경영하는데 인문학 뭐 배워놓으면 좋긴 한데, 굳이 지금에 와서 왜 인문학을 공부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야,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데 이 인문학이라는 거는 문학, 역사, 철학 아닙니까? 문사철이라고 그러는데 문학이 뭐예요? 상상력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라는 건 뭐예요? 또 우리가 역사나 철학이라는 거는 또 통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내가 내리는 결정을 온전히 내릴 수 있겠다 싶어서 내가 인문학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네가 좀 인문학을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 물론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까 우리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보았지만 시대마다 어떤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어떤 기준점처럼 여겨지는 게 있더란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네. 되게 그 시대나 그 장소에서 뭐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 중국에서 사는 사람들, 그 동시대에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 이거죠. 네. 자, 이게 오늘 르네상스 얘기를 많이 할 건데, 르네상스의 거장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이다. 벽화예요. 벽화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라파엘로가 율리오 2세, 교황 율리오 2세의 주문 제작을 받은 거예요. 율리오 2세가 이제 딱 이렇게 서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서명의 방이라는 게 있어요. 바티칸에. 지금도 있습니다. 서명의 방이 있는데, 네 면이 사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면은 철학, 한 면은 법학, 한 면은 신학, 한 면은 예술. 이거는 뭐겠어요? 철학이죠, 철학. 자, 여기에 이 중심이 여기죠? 누가 있죠? 중심에? 너무 유명한 분들이라 이거 다 알잖아요. 네. 번호를 매겨놨어요. 어떤 사람이. 14, 15번이 누굴까요? 14번은 손을 하늘로 하고 있어요. 15번은 손을 땅으로 하고 있어요. 손을 하늘로 하고 있는 이분이 그 유명한 플라톤입니다. 아카데미아를 설립한. 왜?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네, 하늘에 관심을 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15번의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사람이 의사 집안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에 대한 관심들도 많고, 그래서 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그러면 여기에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어디 있을까요? 자기 스승인데. 자, 소크라테스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번. 그리고 여기 알키비아데스가 이 그리스 역사를 보면 배신자 알키비아데스라고 있거든요. 꼭 있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고. 자, 이 사람은 뭔가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어요. 누굴까요?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 이 사람은 컴파스를 들고 있어요. 누굴까요? 기하. 유클리드입니다. 이게 아테네 학당이다. 그리스의 이 지식인들, 철학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로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주위를 지금 둘러보세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더군다나 여기에 만약에 동양 사람, 서양 사람들 섞여 있고 남녀노소가 섞여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다 다르죠? 근데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인간이라고 그러죠? 다 다른데. 생김새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데 인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인간됨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데아라고 합니다. 이데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 각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데아라는 게 있고, 그 이데아라는 거, 그래서 인간을 인간으로서 알아차릴 수 있는, 인간을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쵸? 여러분, 사과도 능금, 부사, 또 뭐 있죠? 사과별로. 홍옥, 그죠? 근데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품종도 다른데, 사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사과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데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고정되어 있으나 어떤 진리값, 그게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뭔가를 알아차릴 수 있다. 그래서 존재론과 인식론이, 플라톤의 존재론과 이 기가 막힌 이 서양 철학의 기초예요. 제가 철학 개론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쉽게 설명을. 이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의사 집안 아들이에요. 마케도니아의 왕의 주치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막 해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뭐 변화되고 생성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이 그 악명 높은 지금의 논문 형식을 만들어낸 사람, 3단 논법을 만들어내고 논문 쓰느냐 죽어나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땅에 관심을, 그래서 그런 얘기 합니다. 철학 배우면 철학 선생님들이 탁 폼을 잡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폼을 잡고, 야, 모든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에 불과해. 그래서 그걸 또 적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신학에서는 또 누구냐? 아우구스티누스. 또 그러면 신학과 교수님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석이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는 합니다.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이분이 그냥 원류라고 봐요. 원류라고 보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죠. 플라톤 철학을 조금 방법을 가지고 신학을 한 분이고, 이분은 또 단테예요. 중세 말을 살아가신 분인데 그 유명한 신곡을 썼죠. 이분들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좀 하늘에 관심을 두고 뭔가 절대 진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분기점이에요. 이게 데카르트죠. 그 유명한 데카르트. 요 얘기를 좀 드릴게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유럽 사회에 어떻게 됐냐면 가톨릭하고 개신교, 프로테스탄스가 머리 터지게 싸웁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피비린내 나는 30년 전쟁을 통해서 8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습니다. 르네 데카르트가 가만 보니까 둘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머리 터지게 싸운단 말이에요. 잔혹하게 죽이고. 그러니까 이걸 종교적인 믿음에다가 우리가 기초를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코기토 에르고숨이라고 그러죠. 방법적 회의, 그러니까 의심을 밀어붙이니까 이게 뭐가 옳은지, 뭘로 우리가 이게 맞고 틀린지를 살펴보려는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밀어붙이는, 종교도 아닌 것 같고 신도 아닌 것 같고 밀어붙이니까 생각하는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여기서 뭐가 나온 거냐? 코기토 에르고숨인데 이성이죠, 이성. 이성에 기초하자. 우리 막 믿음이니 뭐니 이런 거에다가 기초하지 말고 우리 판단력, 이성에다가 기초를 하자. 그럼 틀림없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마키아벨리죠. 이 사람은 그때까지만 해도 정치라는 것이 신의 소명을 받는다. 뭐 적어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당위라는 거. 어제 왕가 사는 남자를 봤는데 거기도 보면 막 혈통, 당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당위 따위 필요 없다. 실리, 그때그때 현실에 따라서 우리가 현실적 이익을 따라서 판단한다. 레알 폴리티카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국제정치학 배우면 군주론을 기초적인 교과서로 쓰잖아요. 예. 이 사람의 철학이 바탕이 됐죠.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군주는 무력과 설득력을 통해서 다스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무력을 지나치게 쓰면 오만하다고 여겨서 미움을 받아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설득력에만, 말에만 의존하면 경멸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주론을 읽어보면 마키아벨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움과 경멸을 피해야 된다. 오히려 미움과 경멸을 받을 바엔 두려움을 줘야 된다. 기어오르지 못하게. 그래서 이 고전인데 참 품격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이거 강독을 제가 했었거든요. 자, 뭐가 달라졌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라는 생각을 했다가 절대적인 진리니 전통적인 도덕이니 그따위 거 다 필요 없다 라고 집어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국으로 가서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막 인간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니까 제레미 벤담이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예. 여기까지만 좀 어려운 얘기하고 조금 급하게 넘어갈게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여러분 다 배우셨죠? 공리주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효율성이 왕이다. 그래서 그 효율성을 끝까지 밀어붙인 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파놉티콘이죠. 모든, 옵티콘, 본다. 뭐냐면 여기에 사람 하나가 딱 있어서 여기 전체를 다 둘러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두고도 딱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감옥체제죠. 이게 병원이기도 하고 이게 교실도 이 세팅으로 돼 있어요. 근데 교실이. 효율성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효율성을 끝까지 밀어붙이다 보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게 모던 타임즈죠. 찰리 채플린은 좀 철학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기계 부속품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보면 찰리 채플린이. 그리고 이게 까미가 쓴 시지프의 신화인데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한다는 거 아닙니까? 효율성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서 무의미한 노동을 반복한다. 예, 요즘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검색량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대요. 뭘까요? 이제 AI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일의 의미에 대한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삶의 의미에 대한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대요. 10대들이 지금 검색하는 것 중에 많은 검색이 뭔지 아세요? 일자리랍니다. 10대인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할까? 어른이 될 때. 아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존 롤스의 정의론이란 책이고 요게 덕의 상실이란 책인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기초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서 도덕이고 누가 얘기해서 옳으냐? 기초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마이클 샌드 이분 책 엄청 팔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오고. 이게 트롤리 프로블럼인데 뭐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전차가 트롤리죠. 전차가 100km의 속도로 오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를 근데 마침 여기 비상 통로가 있어요. 사이드가 있어. 사이드 레일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5명이 죽고 이쪽으로 가면 1명이 죽어. 그쵸? 그러면 내가 이 레버를 작동할 수 있는데 그러면 1명을 죽이겠느냐 5명을 여러분 요거 이제 손들으라고 하거든요. 마이클 샌드 이제 하버드생들인데 야, 여기에 대부분 많이 들더라고요. 네. 아니 여기 1명을 희생시키고 5명을 살리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리주의를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숫자로 봤을 때 1명 죽이는 게 5명 죽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마이클 샌들이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죠. 체격이 건장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난간에 이 난간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딱 떨어뜨리면 여기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떨어뜨리겠냐 밀겠느냐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병원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5명이 왔어요. 사고 난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각자 심장, 폐, 간 이런 것들을 이식받아야 살 수 있어요. 근데 마침 옆방에 정기검진을 하러 온 건강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죽이겠느냐? 죽여서 심장, 폐. 왜냐면 한 사람 죽으면 5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드라마가 나왔어요, 최근에. 한국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리주의 효율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쵸? 이걸 끝까지 밀어붙이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자, 이거를 실천한 소설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입니다. 여기에 보면 라스콜리니노프라는 그 법학생이 있어요. 법학도가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집 근처에 사는 60이 넘은 노파가 있는데 아주 자린고비의 전당포 주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 폐물을 맡기면 하루만 이자를 안 내도 그걸 그냥 팔아치우고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그 동생이 정신장애, 지적장애가 있는데 못되게 부려먹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젊은이들이 여기가 한 20만 명밖에 안 되다가 1860년대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는 거예요. 도시가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한 120만까지 늘고 막 거린들이 생기고 막 술주정뱅이들이 도시가 막 망가져 있는 상태니까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때 젊은이들이 종종 했던 얘기가 아니 그 못된 인간 하나 죽이고 수백 명, 수천 명 살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얘기를 사고 실험을 종종 했대요. 요 라스콜리니노프라는 법학생도 어느 날 술집에 갔다가 노파 얘기를 듣습니다. 못됐다. 이 사람 하나 죽여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초인 사상이 있어서 얽매일 필요 없다. 옳은 일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 사람이 하숙집에서 도끼를 구해가지고 실행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는 척하면서 이 노파를 도끼로 내리쳐서 죽여요. 그랬는데 그 순간에 이 노파의 동생이 들어온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동생도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폐물과 돈을 갖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 사람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죄책감에. 그래서 그거를 쓰지도 못하고 바위에다 다 묻어버립니다. 바위 밑에다가. 근데 막 아무도 자기를 의심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처리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 안에 사람을 무참하게 죽인 그 죄책감이 자기를 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그 사실을 누구한테 털어놓냐면 소냐라는 어떤 사람한테 털어놓습니다. 요 얘기하고 이제 제가 뒤에 뭐가 있는데 그냥 생략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소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하고 새어머니하고 결혼을 했어요. 동생들이 여러 명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을 먹여 살리려고 이 처녀가 몸을 팔러 나가요. 그래서 자기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았는데 소냐가 이 동생들을 먹여 살리려고 몸을 팝니다. 예,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 소냐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소냐한테 털어놓습니다. 라스콜리니노프가. 그러니까 소냐가 자수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수해라. 그래서 이 라스콜리니노프가 자수합니다. 소냐가 그렇게 얘기하죠. 뭐냐면 내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자수를 해서 시베리아 형무소에 가요. 형무소까지 따라갑니다. 그 곁을 지키죠. 그리고 마침내 라스콜리니노프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내용이 죄와 벌입니다. 근데 저는 그 왜 어머니들 드라마 보면서 중계방송을 하시잖아요. 아유, 저 나쁜 놈. 그리고 막 줄거리 얘기해달라고 나눴는데 줄거리 막 얘기해주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혼잣말하면 이게 이러고 읽었거든요. 소냐는 몸을 판다는 이유만으로 집 식구들하고도 같이 못 지내요. 왜냐하면 더럽다고. 식구들이 자기 때문에 욕을 얻어 먹을까봐. 근데 그 소설에서 가장 순결한 영혼을 지닌 사람은 제 생각에 소냐 같아요.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끈 사람, 사람들이 그 비난했던 소냐 같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자신과 타인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쓰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 이게 칸트의 정형명법입니다. 마이클 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과주의라는 거죠. 공리주의는 결과주의. 수단이 어떻든 결과만 잘 나오면 된다는 결과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형명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뭘로 대하라고요?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죠? 한 사람이 사람을 수단으로 여길 때 지옥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는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며칠 뒤에 일어났어요. 핵전쟁은 안 일어날까요? 제가 준비해온 영상이 있는데 틀지 않겠습니다. 차마 못 틀겠어요. AI끼리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전쟁 시뮬레이션을. 핵전쟁을 누른 게 95%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리더십들이라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기초가 무너진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기초가 되겠다. 우리 각자가 기초가 돼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자기 오를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혼내주겠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우리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할 때만이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를 지닐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 아침에도 폭탄이 떨어져서 이란의 초등학생 120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른입니다. 아이들이 죽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참해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린 더 이상 인간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지성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어떤 놀라운 기술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지 우리가 통회하며 회개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피조물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이라는 기초, 든든한 그 기초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리가 멈추고 평화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기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삶의 모든 것을 세워나가고자 원하는 모든 하치의 임직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